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작문 미래엔 4단원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원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먼저 진행해 보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내용 조직 방법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내용 조직 방법은 여러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아래 지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정보 수집 방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보 수집 방법은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밑에 지문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는 신뢰성이 있고 유익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양한 경로에서 풍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글의 주제, 목적, 독자 등에 따라 정보의 중요도나 가치를 판단하여 선별해야 한다. 그리고 선별한 정보는 독자가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도록 체계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즉, 정보 수집, 선별, 조직의 과정에 따라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 수집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책, 백과사전, 신문, 방송, 인터넷 등과 같이 매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과 면담이나 방문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구분된다. 간접적인 방법은 폭넓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책을, 정확한 설명을 얻기 위해서는 백과사전을, 최근 동향이나 실제 사례를 얻기 위해서는 신문을 활용하면 된다. 방송이나 인터넷과 같은 전자매체는 다양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방송은 공정성 측면에서, 인터넷은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정보가 유통되기도 하므로 수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자, 먼저 간접적인 정보 수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간접적인 방법은 폭넓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쇄 매체의 경우 폭넓고 깊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책, 정확한 설명을 얻기 위해서는 백과사전, 최근 동향이나 실제 사례를 얻기 위해서는 신문을 활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전자매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자매체 중 방송은 공정성 측면에서, 인터넷은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정보가 유통되기도 하므로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직접적인 정보 수집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에는 특정 인물을 찾아가 직접 구성한 질문을 하는 면담과 특정 장소나 기관을 찾아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방문이 있다. 면담은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으나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방문도 박물관, 전시장, 기념관 등의 장소에서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직접 찾아가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직접적인 방법에서는 먼저 면담이 등장을 하는데요. 면담이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죠. 또한 두 번째인 박물도 여러 가지 폭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방법인 면담과 방문은 공통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두 번째 정보의 판단과 선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수집한 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글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가? 글의 주제와 목적은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이자 정보를 분류하여 조직하는 기준이 된다. 수집한 정보가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글의 주제나 목적에 맞지 않으면 글의 통일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정보가 될 수 없다.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 첫 번째가 등장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글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가입니다. 즉, 글의 통일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글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선별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가?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수집한 정보의 정확성이나 객관성, 신뢰성 등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보를 선별할 때는 수집한 정보에 허위나 과장, 왜곡되거나 편파적인 내용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출처가 분명한지 확인하고 공신력이 있는 저자나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선택해야 한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 중요한 것은 정보의 정확성, 객관성, 신뢰성입니다. 따라서 수집한 정보에 허위나 과장, 왜곡, 편파적인 내용이 없는지를 점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독자에게 유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인가? 같은 주제나 목적으로 글을 쓰더라도 독자의 지식 수준이나 요구에 따라 정보가 유용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배경 지식이 부족한 독자에게는 유용했던 정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인 독자에게는 유용하지 않아 정보 선별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구성된 정보라도 독자의 관심과 요구에 맞지 않으면 가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세 번째로는 독자에게 유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인가, 즉, 독자의 지식 수준이나 요구, 그리고 독자의 관심을 고려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보의 조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의 조직에는 나열, 순서, 비교 대조, 원인 결과, 문제 해결 구조가 있는데요. 각각의 구조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열 구조입니다. 나열 구조. 설명 대상에 따라 서로 대등한 여러 개의 정보를 늘어놓는 내용 조직 방법이다. 정보 유형에 따라 첫째, 둘째 등과 같이 항목화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나열은 말 그대로 서로 대등한 여러 개의 정보를 늘어놓는 내용 조직 방법인데요. 예시를 보시면 첫째, 둘째, 셋째라는 표지어를 사용해서 항목화하여 내용을 조직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순서 구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구조. 설명하는 대상의 과정이나 순서에 따른 내용 조직 방법이다. 설명하려는 대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 공간의 이동에 따라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 때는 공간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다. 자, 순서 구조는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거나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 그 다음 공간의 이동에 따라 구별되는 특징이 있을 때는 공간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다. 즉, 시간 순서 혹은 공간 순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순서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은 정지용의 시의 사례를 볼 수 있고, 공간 순서에 따라, 즉 공간의 이동에 따른 구성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비교 대조 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대조 구조. 설명하는 대상 사이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는 비교의 방법을,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두 내용을 비교하거나 대조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사용한다. 설명하는 대상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는 비교, 그 다음 차이점을 중심으로 설명할 때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여 내용을 조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지의 우수성과 관련된 사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먼저 자연현상과 친화성을 통해서 비교 대조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고, 반면이라는 표지어를 통해서 대조가 드러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원인 결과 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인 결과 구조. 설명하는 대상이 사건이나 현상일 때 그 결과와 원인을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이다. 하나의 원인이 여러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여러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보통 원인을 먼저 제시하고 결과를 제시하지만 그 반대로 내용을 구성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설명하는 대상이 사건이나 현상일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의 원인이 여러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며 여러 원인이 하나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영구 동토층 위에는 여름에는 녹고 겨울에는 어는 활동층이 있는데 활동층은 아래에 영구 동토층이 있어 수분이 밑으로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에 녹으면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된다. 그래서 활동층은 경사가 지극히 완만한 사면에서도 잘 흘러내린다. 이로 인해 지표면의 전신주나 울타리, 심지어 가옥이 무너지기도 한다. 먼저 그래서라는 표지어 앞부분을 통해서 원인을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뒷부분을 통해서 설명 대상, 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 이로 인해 라는 문장을 통해서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원인 결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해결 구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구조. 어떤 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 조직 방법이다. 문제점을 밝힐 때에는 구체적인 현상과 함께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성할 때는 앞에서 제시한 원인과 연결할 수 있도록 조직하면 효과적이다. 즉, 말 그대로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 조직 방법인데요. 이번에도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여기서 알레르기와 안구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유해물질이 이러한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문제점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제시해주고 있고 해결 방안을 마지막에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해결 방안으로는 표지어인 따라서를 통해서 제시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조직은 지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조직한 것이다. 지진의 종류에 대해서는 비교, 대조구조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지진의 원인과 그 영향은 인과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지진의 발생 과정은 순서구조로, 대처 방법은 실내나 실외 등 상황에 따라 나열구조로 설명하면 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즉, 정보 조직이라는 것은 한 글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글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학습활동에 등장하는 탄소 발자국에 대한 정보 조직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는 가, 나, 다, 라의 정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정보를 통해서 문제 해결 구조로 글을 쓰고자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문제와 원인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실천 가능한 해결 방안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를 각각 라, 그 다음 나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더 수집해야 할 정보로는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생기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정보,
주변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사례 등을 추가로 수집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고려청자에 대한 글인데요. 고려청자에 대한 글에서는 어떤 정보 조직 방법이 나타나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살펴보시면 9에서 10세기 초, 그 다음 11세기, 11세기 말부터 12세기, 그 다음 13세기 말, 마지막 14세기 후반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른 내용 조직 방법인 순서를 사용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독자가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본 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시간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는 순서 구조를 사용하여 고려청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려청자가 언제 어떻게 제작되기 시작하여 어떤 변화를 거쳤는지 시기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청자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글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 즉, 시기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글에서 제시하는 정보를 오래 기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라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의 내용 조직 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글을 보시면 국립중앙박물관의 1층, 2층, 3층의 구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는 것은 공간에 따른 순서 구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나 글은 한지의 우수성을 양지와 비교해서 확인하는 글이었는데요. 비교의 기준은 자연현상과 친화성이었으며 반면을 통해서 대조도 함께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나 글에서는 비교 대조 구조의 내용 조직 방법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첫째, 둘째, 셋째를 통해서 암석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나열 구조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라 지문에서는 북극해 연안의 영구동토층과 관련 지어서 그래서 라는 표지어를 중심으로 원인과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라 글은 원인 결과 구조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가는 순서 구조, 나는 비교 대조 구조, 다는 나열 구조, 라는 원인 결과 구조이므로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7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윗글과 같은 내용 조직 방법을 활용한 예시인데요. 그렇다면 윗글은 어떤 내용 조직 방법을 사용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사용된 것은 고려청자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보시면 9에서 10세기, 다음 11세기, 다음 11세기 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 구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서 구조로 사용된 내용 조직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해당하는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의 1층, 2층, 3층, 즉 순서 구조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순서 구조는 공간에 따른 구성이 드러나는 순서 구조죠. 앞에서 봤던 고려청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 구조이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암석에 대한 글을 다룬 2번은 첫째, 둘째, 셋째를 사용해서 나열 구조를 사용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은 정지용의 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1926년부터 1933년, 1933년부터 1935년
1936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서 구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4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한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지는 양지와 관련지어서 비교 대조 구조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은 안구 건조증과 관련지어서 미세먼지는 이러한 점액층, 수분층, 기름층을 자극하는 직접적인 요인이다 라는 원인 결과 구조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정보 수집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번 설문조사와 같은 간접적인 정보 수집 방법은 폭넓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폭넓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인 면담과 같은 것이었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2번 백과사전과 같은 인쇄 매체를 활용할 경우 최근 동향이나 실제 사례를 얻을 수 있다. 최근 동향이나 실제 사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신문과 같은 인쇄 자료였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3번 방송을 이용할 경우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정보가 유통되기도 하므로 비판적으로 정보를 수용해야 한다. 정보를 수집할 때 방송은 공정성 측면에서, 인터넷은 신뢰성 측면에서 문제 있는 정보가 유통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수집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답 3번이네요. 4번 신뢰성이 있고 유익한 정보를 담기 위해서 다양한 경로보다는 정확하고 확실한 단일 경로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정보를 수집한 때에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은 정보를 수집한 후에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 면담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때보다 전자매체를 사용해 정보를 수집할 때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이므로 면담에 해당하겠죠. 따라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1단원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해결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단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청자를 고려하여 발표하기,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 베스트입니다. 첫 번째로는 발표의 내용 구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계획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즉, 발표의 도입, 전개, 마무리 부분에서는 각각 어떤 내용 구성을 취해야 하고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를 지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발표의 청중 분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청중 분석이 무엇이며 이 청중 분석에 따라서 어떻게 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알리는 말하기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단순하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주제의 핵심을 분석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한된 시간에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하는 입체적인 의사소통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먼저 발표의 의미와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발표라는 것은 먼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알리는 말하기라고 이야기를 하며 발표의 과정, 자료 수집, 그 다음 정리, 그 다음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청중 분석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중 분석이란 발표자가 말하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중의 성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효과적인 발표를 위해서는 청중의 연령대, 성별, 직업, 지역 등과 함께 주제에 대한 청중의 흥미나 관심도, 배경 지식, 지식 수준 등을 분석하여 그 특성에 맞게 발표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먼저 청중 분석의 개념과 청중 분석을 할 때 어떠한 요소들을 분석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청중 분석이라는 건 청중의 성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하며 청중 분석이라는 것은 연령대, 성별, 직업, 지역 등과 함께 주제에 대한 청중의 흥미나 관심도, 배경 지식, 지식 수준 등을 이야기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청중 분석은 주로 발표 전의 계획 단계와 실제 발표 단계에서 진행되는데 먼저 계획 단계에서의 청중 분석은 말할 내용의 선정과 내용 구성 방향, 표현과 전달의 방법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청중 분석은 발표 전과 실제 발표 단계에서 시작이 되고 먼저 계획 단계에서는 말할 내용의 선정, 그 다음 내용 구성 방향, 표현과 전달의 방법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발표 단계에서의 청중 분석은 주로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애초의 발표 계획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준다. 계획 단계에서 청중의 반응을 예상하여 상황별 대처 방법을 미리 준비한다면 더 좋은 발표를 할 수 있다. 또한 발표하면서도 그때그때 청중의 반응에 따라 발표의 내용과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발표 단계에서의 청중 분석은 청중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분석하는 것이고 애초의 발표 계획을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발표하면서도 그때그때 청중의 반응에 따라 발표 내용과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발표의 내용 구성, 즉 도입, 전개, 마무리, 즉 정리부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에서는 발표 주제를 소개하고 전체 내용을 개관하여 보여준다. 청중이 발표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발표를 듣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면 도입부는 간단히 제시하는 것이 더 좋다. 청중이 발표 주제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도 주제와 관련된 상황이나 배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에 청중이 발표 주제에 대해 낯설어하거나 관련성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면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과 청중과의 관련성을 부각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다. 먼저 도입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도입부에서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고 발표의 내용과 목적을 소개하고 전체 내용을 개관하는 부분입니다. 즉, 발표 주제를 소개하고 전체 내용을 개관하는 것이 도입부의 주요 내용인데요. 이것도 청중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청중이 발표 주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발표를 듣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라면 도입부는 간단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발표 주제에 대해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도 간단하게, 즉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청중이 발표 주제에 대해 낯설어하거나 관련성을 느끼는 정도가 낮다면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야 하고 청중과의 관련성을 부각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질문의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 즉 혹시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에 의문을 가진 친구가 있습니까? 독도가 우리 땅인 구체적인 근거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 질문의 방식을 사용했다라고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전개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부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제시한다. 발표의 주제의 성격에 따라 나열구조, 순서구조, 비교-대조구조, 원인-결과구조, 문제-해결구조 등을 사용하여 청중이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한다. 청중이 발표 주제를 잘 알지 못하거나 관련성이 낮으면 집중하여 발표를 듣기가 어렵다.
이럴 때는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사진, 도표, 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두 번째로 전개부에서는 중심 내용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전개부의 주요 내용은 말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발표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나열 구조, 순서 구조, 비교 대조 구조, 원인 결과 구조, 문제 해결 구조, 저희 4-1단원에서 확인을 해봤었죠. 이러한 여러 가지 구조 등을 사용하여서 청중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내용을 장황하게 늘어놓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제시하고 시청각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청중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고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여기서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죠. 즉, 구체적인 사료를 제시하여 중심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부입니다. 정리부에서는 발표의 중심 내용을 요약, 강조하고 당부하고 싶은 말이나 의견을 덧붙일 수 있다. 청중에 따라 감동이 담긴 감성적인 내용을 덧붙이거나 핵심 내용이 담겨있는 격언이나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여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 발표에 관해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기도 한다. 청중이 발표 주제에 관심이 많으면 청중과 질의응답하면서 발표의 효과를 높일 수 있으므로 계획 단계에서 발표의 주제와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 정리부에서는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며 재연,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덧붙이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감동이 담긴 감성적인 내용을 덧붙이거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격언이나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여 강한 인상을 줄 수도 있고 질의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응답은 발표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계획 단계에서 발표의 주제와 청중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 질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중심 내용을 요약하고 자신이 당부하고 싶은 말, 그 다음 질의응답으로 발표를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의 실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발표하기 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발표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발표 과정에서 청중의 반응을 보면서 그것에 맞게 발표의 내용과 방법을 조절하며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하기의 상황의 특성을 살펴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준비한다면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발표자는 발표할 때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자신감은 발표에 대한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다. 발표자는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전달하여 청중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거나 때로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발표 주제에 대해 발표자가 자신감이 없다면 청중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므로 청중은 그 발표에 집중할 수 없다. 특히 발표 주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거나 발표 주제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련성이 없는 청중의 경우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자, 먼저 발표 전에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발표 과정에서 반응을 보며 발표 내용과 방법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특히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전략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발표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 상황에서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자신감이 없다면 청중에게 신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할 때는 발표 내용이 청중에게 선명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발표에서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거나 정보를 조리 있게 구성하지 못하면 청중이 지루하고 산만해지므로
준비한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발표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공적인 발표의 관건은 청중이 발표자와 함께 대화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또한 발표 내용이 청중에게 선명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조리 있게 구성하지 못하면 청중이 지루하고 산만해질 수 있으므로 준비한 내용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발표의 관건은 청중이 발표자와 함께 대화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의견이나 입장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도 학습활동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종을 주제로 발표하려고 한다. 청중을 고려하여 발표 계획을 완성해보자 라는 것인데요. 먼저 보시면 같은 반 친구들을 대상으로 청중 분석을 실시했으며 내용 구성을 도입, 정리, 전개에 따라서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밑에서 자료 1, 자료 2, 자료 3이라는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위의 발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 자료 1은 전개부에서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소개할 때, 자료 2는 전개부에서 멸종위기종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할 때, 자료 3은 전개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노력의 한 방안으로, 즉 자료 1, 2, 3 모두 전개부에서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필요한 자료로 도입부에서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화제와 관련된 영상, 전개부에서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문가 인터뷰 내용 등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적정 기술에 대한 발표인데요. 보시면 먼저 발표 주제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여러분 혹시 적정 기술을 아시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서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는 도입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에서는 자신이 당부하고 싶은 말로 정리부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입부, 전개부, 정리부에 대한 주요 내용과 발표 전략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도입부에서는 자기소개와 발표할 내용, 그 다음 전개부에서는 적정 기술이 사용된 사례, 그 다음 적정 기술의 개념과 의의, 그 다음 적정 기술의 만남과 적정 기술에 끌린 이유, 적정 기술을 공부하기 위한 노력과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 마지막 정리부에서는 적정 기술이 나에게 준 영향, 적정 기술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며 마무리한다 라고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발표 영상을 통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좋았던 점으로서는 다양한 시각자료를 제시하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소개하여 주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밝고 자신 있는 표정으로 발표하여 발표 내용에 집중할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발표하는 동안 몸짓에 큰 변화가 없어 중요한 내용이 인상적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내용에 따라 비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적정 기술의 예를 보여줄 때 사진과 간단한 설명만 제시하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적정 기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떤 점에서 효율적인지 함께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다와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도입, 전개, 정리부에서 각각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당 지문에 어떠한 부분들이 부족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본문의 내용을 먼저 학습을 한 후에 이를 학습활동에 적용해 보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먼저 1번, 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위 발표 계획에 따라 보기에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발표 계획은 아까 보았던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이라는 주제를 한 학생의 발표 계획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 전개 2의 내용을 소개할 때 기억을 예시 자료로 제시한다.
전개 2의 내용을 보시면 들어가는 멸종위기종,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 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를 기억, 멸종위기 식물 및 동물 사진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겠죠. 즉, 두 번째, 전개부 2번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겠네요. 그렇다면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부에서 니은으로 청중의 관심을 유발한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뉴스 영상은 도입부에 제시하면 청중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적절하네요. 3번. 정리부에서 디귿을 제시하여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요구한다. 도입부에서는 멸종위기종의 개념을 이야기해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보시면 디귿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지정 현황 그래프인데요. 이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제도 정비를 요구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것은 정리부가 아니라 도입부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4번. 전개부 1의 내용을 설명할 때 리을을 근거 자료로 제시한다. 전개부 1의 내용은 아까 보셨듯이 점차 늘어가는 멸종위기종에 관련되었고 리을은 연도별 멸종위기종 지정 종수 변화 그래프네요. 따라서 적절합니다. 전개부 3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미음을 제시한다. 전개부 3은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 보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전문가 면담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적절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요. 먼저 1번. 청중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다. 보시면 청중 분석, 사전조사를 통해서 청중에 대한 이야기를, 특성을 확인했음을 확인할 수 있죠. 2번. 청중들은 전체적으로 발표 대상을 잘 모르고 있군. 보시면 설문조사에서 멸종위기종의 개념과 현황을 알고 있는가? 아니요 라고 대답한 학생이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발표 대상을 잘 모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네요. 3번. 전개부에서 멸종위기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강조해야겠군. 보시면 전개부 1에 점차 늘어가는 멸종위기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강조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에서 멸종위기종의 개념을 설명하려면 사진 자료를 활용해야겠군. 도입부에서 멸종위기종의 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청중들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는 사진 자료보다는 뉴스 영상 자료를 확인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5번. 전개부에서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추가하면 좋겠군. 보시면 여기에 마지막에 멸종위기종 보호의 중요성에 전문가의 면담 혹은 인터뷰 내용을 추가하면 적절하겠네요. 따라서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2번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청중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할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화제와 관련된 뉴스 영상을 제시한다. 도입부에서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영상을 제시할 수 있겠죠. 2번. 같은 반 친구들이 청중인 만큼 쉽고 친근한 내용과 구성으로 전달한다. 같은 반, 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쉽고 친근한 내용과 쉬운 구성으로 전달하여 발표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청중이므로 멸종위기종의 개념을 간략하게 요약한 후 발표를 진행한다. 보시면 청중 분석 결과 아까 사실 봤던 것인데요. 아니요 라고 주제에 대해 모르는 청중들이 훨씬 더 많았죠. 따라서 발표 주제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청중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단원 청자를 고려하여 발표하기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3단원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 보고하는 글쓰기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유형 베스트입니다. 보고서의 내용 구성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 구성은 무엇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고서의 특징과 작성 시 유의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보고서란 어떤 글이며 그 글을 작성할 때는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 조사, 답사, 연구, 실험 등의 절차와 결과를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조사 목적과 대상, 기간, 방법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충실한 조사가 가능하다. 문헌조사나 현지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항목별로 정리해야 하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각 구성 단계에 맞게 내용을 써야 한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보고서의 개념과 보고서의 작성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보고서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절차와 결과를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의 작성 순서는 먼저 계획 수립, 그 다음 탐구 조사, 세 번째 자료 정리, 마지막 글쓰기, 총 4단계로 구성됨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고서의 내용 구성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첫 번째로는 조사 목적이 등장을 하는데요. 조사 목적은 조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 그 다음 조사의 필요성,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 이렇게 를 명료하게 적는다. 조사의 내용과 범위를 간략하게 언급한다. 즉, 조사 목적에서는 동기, 필요성, 얻고자 하는 바를 명료하게 적고 조사의 내용과 범위는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사 절차입니다. 조사 계획에 따라 실제로 수행한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다. 즉, 위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범위를 간략하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대상, 시기, 방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조사 결과. 조사한 세부 내용을 항목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결과를 기술할 때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며 논리적으로 작성하고 인용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적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를 내어 조사 목적에 맞고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여 제시한다. 도표나 사진 등과 같은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조사 결과는 먼저 항목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게 중요하고 이유나 근거를 통한 논리적인 작성, 또한 출처를 명확하게 적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결과는 통계를 내어 조사 목적에 맞고 의미 있는 정보로 가공하여 제시해야 하며 도표나 사진과 같은 매체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결론. 조사 결과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약한다. 필요에 따라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조사 결과를 통해 느낀 소감을 적을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조사 결과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약하는 결론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다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객관적인 언어 표현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 어구나 문장이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중의적인 표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을 왜곡하거나 자료의 일부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 기존 연구를 참고할 때는 대표성과 권위를 지닌 연구 성과를 이용하고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자, 여기에서는 먼저 객관적인 언어 표현으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지나치게 길거나 복잡하지 않고 중의적인 표현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는 유의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과정을 왜곡하거나 자료의 일부만 제시해서는 안 되며 기존의 연구를 참고할 때에는 권위와 대표성을 지닌 연구 결과를 이용하고 인용한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밑에 학생의 보고서가 등장을 하는데요. 보시면 조사 목적, 그 다음 조사 절차, 그 다음 조사 결과, 그 다음 결론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목적에는 동기, 조사의 필요성,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 등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필요한데요. 보시면 조사 동기가 드러났고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자세하게 드러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 절차에서는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 조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는데요. 보시면 세 가지, 문헌 검색, 설문조사, 전문가 면담을 통해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문헌 검색에서는 10일부터 15일까지라는 조사 시기가 드러났으며 백과사전 등 문헌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이라는 조사 방법이 드러났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17일부터 25일까지라는 조사 시기가 드러났으며 우리 학교 학생, 남학생 60명, 여학생 60명이라는 조사 대상이 드러났고 설문조사를 실시한다라는 조사 방법이 드러남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전문가 면담에서는 조사 방법과 조사 대상 그리고 조사 시기 또한 드러났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사 결과인데요. 조사 결과는 세부 내용을 항목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 나, 다 이렇게 세부 내용을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가에서는 탄산음료의 성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국어사전을 조사한 결과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를 물에 녹여 만든 맛이 산뜻하고 시원한 음료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 등 용어집에 따르면 탄산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한 것을 말한다. 탄산음료의 영양성분을 알기 위해 우리 학교 학생들이 가장 자주 마시는 땡땡 음료의 제조사 누리집에서 영양성분표를 검색해 보았더니 단백질이나 칼슘과 같은 영양성분은 전혀 없는 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인 50g의 절반이 넘는 27g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었다. 즉 여기에서는 탄산음료의 성분과 관련지어서 국어사전, 그리고 식품의약품 등 용어집, 마지막으로 누리집의 영양성분표를 통해서 확인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실태.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료수 구입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탄산음료 구입 비율이 72%로 커피 등 다른 음료에 비해 가장 높았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2016년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탄산음료 주당 평균 섭취 횟수는 2.1회이다. 여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한 자료, 그 다음 이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보기 쉽게 확인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질병관리본부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여서 청소년의 탄산음료 주당 평균 섭취 횟수가 2.1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탄산음료가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비만과 성인병 유발. 당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비만 및 성인병이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가공식품으로 섭취한 당이 하루 권장 열량의 10%를 초과하면 비만, 고혈압, 당뇨병 발생 위험이 각각 39%, 66%, 41%로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비만과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자료를 인용하며
가공식품으로 섭취한 당이 하루 권장열량의 10%를 초과하면 각각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근거를 도출해내고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 고강질환 유발. 탄산음료는 찬성도가 높고 당분이 많아 치아가 손상될 수 있다. 또한 색소가 들어간 탄산음료는 치아에 착색될 우려가 있다. 땡땡대학병원 강땡땡 교수는 탄산음료의 산성분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고 탄산음료 속의 설탕이나 시럽이 충치나 치주염을 유발할 수 있다라며 탄산음료 섭취를 줄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고강질환 유발에 관련돼서는 땡땡대학병원 강땡땡 교수의 인터뷰 결과를 인용하면서 탄산음료 섭취를 줄여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번 조사로 청소년들이 탄산음료를 지나치게 많이 섭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탄산음료가 비만을 유발하고 고혈압과 당뇨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번 탐구조사 활동을 통해 탄산음료 섭취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즉, 여기에서는 조사 결과를 요약하고 자신의 소감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보고서를 학습활동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활동에 등장한 보고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실태 조사인데요. 조사 목적과 조사 절차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목적에는 조사 동기와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드러났으며 조사 절차에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자 200명을 대상으로 부당 처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는 조사 대상과 조사 방법이 드러났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심층 면담을 통해서는 부당 처우를 받았다고 답한 청소년 가운데 고등학생 5명을 대상으로 집단 면담을 실시했다는 조사 대상, 조사 방법이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부당 처우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부당 처우 설문조사 결과는 위에서 경험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데요. 밑에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조사한 세부 내용을 항목화하여 표로 체계적으로 제시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대상 면담 결과입니다. 이는 부당한 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참거나 일을 그만두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당한 처우에 대응한 청소년들은 노동 인권 교육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부당 처우에 대응한 청소년들의 공통점을 확인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결론으로 이번 조사를 통해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고 청소년 근로자를 위한 정책 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사 결과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요약했으며 소감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조사 목적, 조사 절차, 조사 결과, 결론으로 항목화하여 조사 보고서의 형식적인 요건을 잘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절차에서 각각 어떠한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조사 절차에서 조사 방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분석 방법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내용에서는 실제 조사에서 활용한 구체적인 질문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진행했는지 핵심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시기에서는 조사 시기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언제 조사를 실시했는지 밝히고 더불어 조사 장소도 제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조사 대상은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자 200명이라고만 적었지만 조사 결과에서 학교 급별, 성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별 등으로 상세하게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세부 정보를 더 보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조사 결과에 대한 잘한 점과 보완할 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한 점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부당처우 실체를 문제 상황에 따라 다각도로 제시했다라는 점이며 문제의 원인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 조사 항목을 설정하고 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면담이라는 심층 인터뷰 결과를 제시하여 부당처우에 대한 당사자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200명이라는 충분한 수의 설문 응답을 확보하여 설문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완할 점도 존재하는데요. 조사 항목으로 설정한 학교 급별, 성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별로 차이가 발생한 부분을 언급해서 이를 알 수 있는 점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핵심적인 정보는 시각적인 그래프로 제시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며 면담 결과에서 실제 면담자가 언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조사 결과를 뒷받침하는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라는 보완점 3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과 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의거할 때 윗글 나의 A에 들어갈 조사 절차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나의 A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A는 조사 절차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강 행태 확인을 위한 면담 조사를 한다. 이 보고서는 탄산음료가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건강 행태와 관련한 면담 조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1번 바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2번부터 5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음료의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한다. 탄산음료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 문헌 검색을 한다.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실태 확인을 위한 설문조사를 한다. 탄산음료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확인을 위한 전문가 면담을 한다.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탄산음료가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기 위한 알맞은 조사이죠. 따라서 1번만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1. 조사 결과를 작성할 때에는 논거를 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 결과를 서술할 때에는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죠. 따라서 적절합니다. 보고서 작성 시 구성 단계에 맞게 작성해야 할 절차와 결과가 드러난다.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각각의 구성 단계에 맞는 내용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조사 절차 중 현지조사는 문헌조사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현지조사의 예시로는 면담과 방문이 있죠. 이러한 면담과 방문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보고서 작성 시 가장 먼저 조사 목적 등의 계획은 개략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다. 조사 목적에는 조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 필요성, 조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죠. 따라서 개략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좋다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5번. 보고서의 언어 표현은 간결하게, 연구 성과는 대표성을 지닌 것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보고서는 객관적인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연구 결과는 대표성과 권위를 지닌 성과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12번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위 보고서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위 보고서는 탄산음료와 청소년의 건강과 관련된 보고서였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탄산음료 구입 비율을 조사하여 원그래프로 제시하였군. 여기에 보시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음료수 구입 비율을 원그래프로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와 건강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믿을만한 기관의 자료를 인용하였군. 보시면 탄산음료와 건강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식품의약품 용어집, 또한 세계보건기구, 마지막으로 질병관리본부, 또한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의 여러 가지 기관의 결과를 인용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에 포함된 성분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의 조사를 인용하였군. 탄산음료에 포함된 정보, 영양 성분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자료는 세계보건기구가 아닌 땡땡음료의 제조사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탄산음료에 당이 많이 들어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탄산음료와 비만과의 관계를 설명하였군. 다 부분에서 탄산음료, 즉 가공식품으로 섭취한 당이 하루 권장량 10%를 초과하면 비만의 위험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만과 성인병 외에 탄산음료가 청소년의 건강에 미치는 다른 영향을 제시할 때 면담 대상자의 소속과 성명을 구체적으로 밝혀 신뢰성을 높였군. 확인해보시면 구강질환을 유발하는 부분에서 땡땡대학병원 강땡땡 교수의 인터뷰 자료를 인용하였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정답 3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지금까지 고등학교 2학년 화법과작문 미래엔 4단원 전반적인 지문 분석과 문제풀이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는 나노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많은 정보를 더 빠르고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